60년대 초반 지도를 보면은 지금 압구정동이 섬이었어요. 한강은 주기적으로 홍수에 시달리는 땅이었고 경남의 반포와 압구정 같은 땅들은 평상시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만큼 벼른 평지지만 여름에는 속절없이 물에 잠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압구정동이라든가 이런 데들의 땅들의 평당 30만 원 분양했던 게 외환위기 전에는 평당 2천, 3천까지 가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발전하게 됐냐 하면 결국은 정부가 여기를 신도시로 밀었기 때문인 거죠. 그럼 왜 정부는 여기를 신도시로 밀었냐? 이유는 두 가지. 첫 번째, 거기 사람이 살던 데가 아니에요. 매립지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들한테 한탄하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 70년에 강남에 땅 좀 사놓지. 그렇게 얘기하신 분 많을 텐데 그때 땅은 신사동에 있는 산, 뭐 이런 몇 군데 산동네 말고는 강남에 사람이 살 수가 없었어요. 남편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라는 동네가 바로 강남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바로 그 이유는 1925년 때문입니다. 1925년 한강 대홍수, 을충년 대홍수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양 노성은 물론이고 경기도 일원까지 모두 다 잠겼고요. 심지어 물길이 틀어지면서 잠실이 섬으로 바뀌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큰 홍수가 났는지 그 큰 홍수 덕분에 강길이 무치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정도의 대홍수였습니다. 자, 이 일이 벌어진 다음에 일제 입장에서도 사태가 이렇게 되니까 제방을 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강 제방을 그때부터 쌓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그때는 한양, 경성은 강북이에요. 그래서 강북만 방독을 쌓은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비가 오고 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강북으로 넘치던 물들이 강남으로 오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들은 뭐라고 한다? 내수면 뭐 이렇게 부르는 구역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육지에 있지만 물이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유권이 불분명하겠지. 그래서 60년대 중반만 해도 한강의 강폭은 좁을 때는 100m, 최대 2000m 사이로 안팎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림픽 앞두고 80년대에 올림픽대로 만들면서 남쪽 고수부지 만들고 했던 거 이전에는 한강은 주기적으로 홍수에 시달리는 땅이었고 특히 강남은 사람이 못 살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땅은 뚝을 잘 쌓아서 말리면 평지잖아요. 훌륭한 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압구정과 반포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땅입니다. 60년대 초반 지도를 보면은 지금 압구정동이 뭐냐 하면 섬이었어요. 그래서 압구정이나 반포는 이전에는 섬 혹은 한강의 어떻게 보면 늪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밀물에는 들어오고 썰물에는 나가는 그곳에 뭐 많은 생태계가 있긴 하지만 사람이 살기는 어렵잖아요. 밀물 들어오면 큰일 나니까.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 강남의 반포와 압구정 같은 땅들은 어떤 지역이었다? 평상시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만큼 벼른 평지지만 여름에는 속절없이 물에 잠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970년대 이전 서울시에서 개발했던 택지지구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런 택지지구는 공급 규모가 얼마냐면 40만 평.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서울대학교의 택지가 얼마냐면 면적이 120만 평 정도 되니까 서울대학교 3분의 1 정도 조그마한 택지만 만들다가 1966년 서울시가 드디어 결정을 합니다. 반포에서 삼성동에 이르는 800만 평. 여기서 벌써 잠실이 빠져있는 거 느끼시죠? 그때까지만 해도 잠실은 일단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이거를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지정해달라고 건설부에 요청을 했고 이걸 건설부가 승인하고 이때부터 1차 구획 지정에서부터 이후 3차례나 더 구획 지정들이 늘어나면서 수천만 평에 달하는 택지 개발이 강남 일원을 대상으로 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 역사상 제대로 만들어진 근대적 개념에서의 첫 번째 신도시였고요. 이때 특히 테헤란로 지나가면 10몇 차선인 거 보고 놀라시잖아요. 이런 강남 지역들은 뻘밭에 택지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 도로 면적이 20% 정도에 이를 정도로 당시로서는 매우 쾌적한 도로망들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 바로 강남 개발의 이점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뛰어들었습니다. 이거 가만히 보니까 완전히 노다지거든요. 왜? 주인 없는 땅을 매립을 허가를 받아서 거기다가 아파트를 올리면 이거 완전히 택지 조성 비용은 거의 별로 들지 않는데 너무너무 좋은 정부가 이제 개발하겠다고 공표를 하고 있는 강남 지역에 아파트를 공급해주면 떼돈을 벌 수 있죠. 그게 바로 1968년 현대건설이 시작했습니다. 현대건설이 우리나라 당시 1등 건설사였고요. 현대건설이 68년 하반기 압구정 일대의 매립 면허, 이제 뻘밭을 매립하겠습니다 라고 신청을 하면서 72년 12월까지 제방 및 매립 공사를 진행한 다음에 이걸 팔았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은 무조건 남는 장사였기 때문에 70년에는 반포,
그 뒤에 각종 잠시까지 이어지는 수많은 매립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됐고요. 그런 땅들을 하나 대표적인 땅들을 몇 개 이야기를 하자면 목동도 매립지입니다. 거기도 안양 천변의 내수면 지역, 그 뻘밭이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게 될 때는 물을 모아두는 곳, 그런 곳들이죠. 그래서 거기 목동도 역시 이런 매립 수면의 일종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개포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포구가 있었다는 뜻이죠. 이런 식의 땅들 있지 않습니까? 강남에 왜 이렇게 땅이 많아요? 라고 어떤 분이 물으시는데 그게 아니라 전부 섬이거나 뻘밭 사이에 있는 조그만 언덕들 사이를 메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이 옛날부터 정말 살기 좋은 땅이었냐고 물으면 거기는 홍수가 빈발하고 목이 천지인 땅이었다. 그리고 시설 재배 농가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땅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게 왜 그렇게 발전하게 됐냐 하면 결국은 정부가 여기를 신도시로 밀었기 때문인 거죠. 그럼 왜 정부는 여기를 신도시로 밀었냐? 이유는 두 가지. 첫 번째, 조성 비용이 적게 든다. 주인 없는 땅이다. 그죠? 두 번째, 6.25와 같은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경우에 강북에 사람들이 모두 모여 살고 있다가 전쟁 터지면 이 일을 어떡하냐? 라면서 과천에 정부 종합청사 옮겨놓고 그리고 강남에다가 수도권의 핵심적인 여러 시설들을 분산 이전시킴으로써 전쟁에서 덜 피해를 보는 그런 수도를 만들어보자 라는 여러 가지 노력의 일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냐 하면 강남에 너무 많이 몰아줬다라는 후회를 정부가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남의 기능을 약화시킬 또는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의 신도시가 바로 2기 신도시입니다. 판교, 동탄, 지금은 평택 지제까지 이어지는 강남축의 그 SRT 라인을 타고서 줄줄이 신도시들이 끝없이 들어선 거 기억나실 겁니다. 거기다가 옆에 또 송파구의 위례 신도시까지 그리고 또 미사 신도시까지 강남을 포위하는 것처럼 줄줄이 어마어마한 신도시가 생기고요. 여기에 8호선 연장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구리와 남양주에 있는 또 다산 신도시까지도 어떻게 보면 강남 접근성이 높은 신도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강남에 줄줄이 기능을 붙이는 식으로 그리고 강남의 기능을 어떻게든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하다 보니까 문제는 강남의 근접성이 중요해지니까 강남은 일단 인기는 그대로 가는 거고 강남의 근접성을 경쟁해 볼 만한 주변의 신도시들 특히 강남 순환도로까지 타면 최근에 나오고 있는 광명의 재건축까지도 다 연결되는 그러니까 범강남 신도시들이 줄줄이 생긴 꼴이 됐기 때문에 강남을 대체할 만한 독보적인 위치를 가진 어떤 그런 지역이 등장한다고 보기는 이젠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기대가 너무 쏠리면 평범한 사람으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가격에 도달하게 되고 그러면 그때가 됐을 때는 매수자는 없는 상황에서 그 땅을 보유하신 분이 상속하거나 또는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매물이 나오면 받아줄 사람이 없어지는 폭력적인 가격의 조정들이 출현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여기 절대적인 가격 레벨이 높은 데다가 경제위기가 터질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압구정동이라든가 이런 데들의 땅들의 고시 가격 보면 평당 30만 원 분양했던 게 외환위기 전에는 평당 2천, 3천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몇 배가 오른 거예요? 100배가 오른 거죠. 그러다가 외환위기 때 보면 다시 1,000만 원이 깨져요. 평당 1,000만 원이 깨져요. 지금은 다시 여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경제라는 게 순탄한 성장을 보인 게 아니라 출렁출렁한 성장을 보이는 과정에서 최일급지라고 생각되던 그런 압구정 같은 곳이나 반포 같은 곳의 아파트 가격들도 생각보다 가격의 등락들은 큰 편인 거죠. 그리고 이번에 부동산 시장에서의 또 특성을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이전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대형 아파트는 인기가 없고 소형 아파트 가격만 급등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신축 소형은 불패다 그랬는데 작년부터 시작돼서 올해 봄까지 이어졌던 부동산 가격의 제6차 하락기에서 이번에 가장 많이 빠진 곳이 대단지의 소형 평형 아파트가 더 많이 빠졌어요. 왜 그럴까요? 지난 10년간 대형 아파트는 10%도 안 짓고요. 중소형 아파트만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수요가 변화하면서 공급도 그걸 따라서 변해버리니까 중소형 아파트의 공급은 너무너무 많이 늘어난 반면 중대형, 예를 들어서 33평 이상의 대형 평형 아파트 공급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번 가격의 조정이 반대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자, 이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도 경제도 영원한 것은 없고요. 혁신 성장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동물적인 감각 그리고 야성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창업의 분위기가 없어지는 순간 한국 경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또 부동산 시장도 일본처럼 장기 하락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인기 지역, 어떤 인기 유형의 아파트나 주택 유형들이 영원히 계속될 수 있는가? 그거를 조응할 수 있는 정책 당국의 노력과 시장의 어떤 공급 능력들이 만나면 인기는 뒤바뀔 수 있다는 점들은
꼭 우리가 역사에서 배워야 될 요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